주말 사이에 뭐 앞에서도 트럼프 얘기는 잠깐 하긴 했었는데 또 잠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이제 양국에서 나오다 보니 또 선물 시장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급락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오늘의 현상들 그리고 주말 사이의 흐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오늘 각오를 좀 하고 저기 월요일을 맞이했거든요. 다들 그러셨을 예, 거예요. 어차피 맞을 매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에 우리 상장돼 있는 뭐 우리 한국물 ETF들이 한 3%대 중반에 빠졌으니까 네. 오늘 3%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반납하고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예. 오늘 출근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줬다고 해야 되나? 이거 선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소셜 미디어에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요. 진짜 다행이었지 않나. 왜냐하면 장중에 코스닥은 거의 플러스, 종가도 참 플러스로 돌렸죠. 네, 약간 네. 강보합으로 돌렸죠.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빠진 게 오늘 우리나라는 거의 뭐 선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선방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도 아침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그죠? 1,430원대 맞아요. 이렇게 넘나들면서 좀 불안한 상황에 최근에 좀 샀던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살 때 팔았던 것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네. 팔았거든요. 야 이런 흔들림에 안 사면 언제 사느냐라는 그런 아마 대동단결이 또 개인 투자분들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현물에서 거의 1조 약 2천억 정도 오늘 뭐 걷어들였습니다. 걷어들이면서 또 요즘은 이렇게 하락할 때 또 개인 투자분들이 사신 게 꼭 뭐 성공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장 시작하기 전에 그 멘트로 인해서 시장을 뭐 다시 한번 또 그나마 살려준 것 같고 요게 근데 이제 문제가 끝나면 다행인데 그 입이 문제죠. 계속 입과 그 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 말 11월 초 뭐 앞에서도 말씀 나누셨겠지만 에이펙까지는 이 불확실성은 좀 가지고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올리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곤 했지만 언제 그분이 돌아설지는 사실은 그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당분간의 이 단기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우리가 좀 일단은 에이펙까지는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그래도 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 변덕에 대해서는 에이펙 전까지는 계속 긴장하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관련해서도 이제 팀장님께서 한마디 얘기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주말 사이에 예. 참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없었어요? 그 코인 청산 당했다. 아. 와, 우리 한국 쪽인지 모르겠는데 160억 달러라, 아니 16억 달러라고. 26조? 네. 네, 청산당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코인계에서 네.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네. 이번에 청산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근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버리지로 그렇게 빠르게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레버리지가 또 다른 독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네. 물때를 팍 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또 청산되다 보니까 바로 또 이제 반등하는 이런 상황들 네. 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교훈을 얻어야죠. 위험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참 그 친구들 보고 마음은 아프죠. 예, 그런 게 언제 우리 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현상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쪽에서 또 보니까 이제 뭐 저 그러면 시장 더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얘기 나온 김에 그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네. 가상화폐 쪽 청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주식 시장에서도 수급이 꼬이는 영향을 좀 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사실 있었거든요. 그 영향은 실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근데 그건 어차피 레버리지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예. 청산 그러니까 뭐 만약에 담보를 뭐 주식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들어왔던 건 좀 뭐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의 성향을 봤을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그런 기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칠까라는 쪽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로 보고 네. 예, 얼마나 또 싸게 살려고 예,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한 절반은 놓쳤어요. 예, 저점에서 이렇게 딱 되겠는데 되게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역시 K 증시 살아있네 이런 느낌은 받았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조정 다 끝났고 바로 또 3,650, 뭐 3,700 갈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일단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인데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 때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또 기대감이 빡 차 있어도 당일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여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징크스를 잘 극복하고 그래도 꿋꿋해 딱 버텨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네. 또 오늘 미국장도 그래요. 미국장도 지금 시간외 동향들 보다 보니까 한 하락한 거에 3분의 1 절반 정도까지는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추세가 완전히 복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나스닥 한 22,500, 600 이 정도쯤에서 돌리는 게 확인돼야 그다음부터 추세 잘 돌고 그 다음에 또 미국도 별 변함 없이 가겠다라는 쪽들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셧다운 얘기가 좀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셧다운 쪽에서 이번 주에도 뭔가 진전되는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미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좀 또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은 방향은 상승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 이야 기회야 그래서 뭐 있는 것도 쫙 사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현금도 좀 남겨서 또 흔들리게 되면 계속 대응하겠다. 이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신 김에 항상 준비해 주시는 그 표도 함께 보면서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목이 맛이 가가지고 지금요. 그럼 잠깐 타임을 드릴까요? 네, 우리 팀장님 준비한 내용도 좀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죠. 예. 그러면 그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왔고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삼성전자 있잖아요. 앞에서 이경민 부장님한테도 여쭤보긴 했는데 내일의 그 관전 포인트나 또 증시의 반응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팀장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약간의 선반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그림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뭐 화면에 연결이 잘 되니까 네,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맺힌 게 많으셔가지고 아니요. PD님은 그렇게 디스를 하시. 예, 별로 있겠습니까? 네, 화면이 이제 연결이 바로 되잖아요, 봐요. 근데 실제로 네. 저희 댓글창에서도 스튜디오 너무 잘 아, 본것 같다고 네네.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우나 갔다. 뭐 흰옥기탕이냐 뭐 이런 분위기 많았었는데. 네. 그러면 결국에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건가? 이야, 이 사람이 또 의장님 자리 딱 앉더니 사람이 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예, 할게요. 네. 자, 그 삼성전자 분기별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변화를 이제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뭐 2분기 요거는 지난 거니까 빨간색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우리 항상 실적은 그렇죠.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2분기 실적에 시장 관심을 가지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거죠. 네. 2분기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그게 별로 안 좋게 나와도 만약에 3분기, 4분기나 아니면 내년도 실적이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는 믿음만 있으면 주가는 실적 2분기 실적 부진에 별로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 4분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도 그렇고 검은색도 그렇고 다 컨센서스 전망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메모리 가격 상승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아마 반영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드라마틱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주가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25년도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석이 끝나면요.
사람들의 이 투자자분들의 시선은 올해 연간 실적보다는 내년도 내년, 실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의 성장률, 증가율이 YOY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이게 컨센서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은 내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지금 9월 초부터 해서 이미 이게 이렇게 되면서 주가를 먼저 지금 한 6만 원부터 시작했다 치고 9만 원까지면 고급만 올라도 지금 50% 오른 거잖아요. 네. 6에서 9 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까지 올리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주가의 속도와 함께 약간 뭐 찬찬히 올라가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좀 바랬는데 너무 조금 빠른 속도로 요 올라가는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숫자는 한 10조 정도 내년도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이 한 10조 1,500억 정도 되는 1,400억. 그죠? 그래서 10조는 이미 3분기 실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정도 숫자 나온 거 가지고는 크게 뭐 임팩트가 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하겠죠.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하는 부분들 이번에 왜 얼마 전에 퀄컴 이슈 나온 것들 예. 우리가 테슬라, 애플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녹인 부분이 있다면 퀄컴 관련해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빅테크를 또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 내년도에 HBM 관련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방향성이 움직이지 3분기 실적 10조 정도 나온 거 가지고 이게 주가가 좀 이미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뭐 크게 주가가 좀 움직이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은 상관관계는 제가 항상 외국인 수급과 개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많이 샀습니다. 9월 달에 많이 샀고 만약에 환율이 여기에서 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위로 좀 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 안 들어온다.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과거에 삼성전자 되게 포모로 꼭지를 그릴 때 그때의 현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만약에 주춤하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막 치고 나가기보다는 약간 저는 좀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또 이게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중요해서 영업이익 컨센이 10조는 약간 디폴트 값처럼 된 것 같고 오늘 뭐 11조, 12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각각 두 분의 컨센은 좀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계세요?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설사 세론 때문에 내일 설사 약간의 약보합을 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숫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안심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좀 물론 애매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표님은 숫자를 어떻게 보세요 내일? 기분 나쁘게 설사를 2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단어에 대해서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설사 나쁘다고 하더라도 예. 저 큰일 날 사람이네. 예. 스튜디오 바꿨으니까 오늘은 너그러운 마음 그렇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실적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좋은 거 알고 지금 10조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보다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좋을 걸로 예상하지만 네. 막상 주가 반응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급한 자의 이제 먼저 동안주 이렇게 막 와 이거 해서 이렇게 동에서 들어갔는데 예. 그걸 꼭 이제 엮어 만드는 주가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주의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추세는 속도는 조절해도 우상향 맞습니다. 우상향 네.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통 보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꼭 이 종목 좋아서 샀는데 수익을 많이 못 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래도 뭐 시장에서 얘기했듯이 분할 매수하라고 해서 분할 매수했는데 네. 왠 그 매수 단가가 항상 높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야 그 다음에 수익이 나다 보면 근데 더 올라가다가도 또 변동수 때문에 또 훅 밀린다 그러면 예. 그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다고 팔아버리게 되면 또 추세 갖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딱뭐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보시는 지표들 다 있을 겁니다. 밑에서 받으셔야 돼요. 딱그 이제 지지권들 이런 거 딱 맞춰가면서 이 정도쯤 돼서 그러니까 아유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훅 들어간다든가. 네. 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위로 빡 쫓아가서 단가 위로 높여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반도체 수익이 나겠지라고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삼성전자도 이따가 또 잠깐 말씀드리긴 할게요. 예, 네. 반도체 동향들 보면서. 네. 근데 지금 500조 이상 넘어온 자리 쪽에서 거기서는 그렇더라고요. 그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실적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나의 자질을 한번 높여보자. 네. 삼성전자 너 그리고 내 계좌 이게 딱 이게 그 밀당을 네,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밀당에서 이제 당겨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참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시는데 그 위치가 오면 또 한번 제가 마침 그때 제가 진행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진행하세요? 아니 여기서 예. 월요일에 또 그렇게 된다면 네. 비슷한 의견이세요, 팀장님께서는? 여기는 이제 대표님은 교묘하게 이제 숫자는 결국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네. 아니, 숫자를 뭐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뭐 저희 같은 뭐 뭐라고 하시죠? 항상 표현을 잔잔바리 이렇게 상처가 되죠? 보통 이럴 때 그냥 겸손하게 표현할 때 뭐 네. 하수 정도. 네, 하수. 네. 아, 그러니까요. 설사 하수 다 나오네요. 예. 그 우리가 뭐 숫자를 감히 예측할 수 있는 자리는 저희 회사도 저희 리서치 본부장님께서 삼성전자 커버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감히 제가 그 숫자를 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 생각은 저는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이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요 그림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반도체의 이게 이제 PBR 밴드인데요. 속도 조절이 저는 약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우리 슈퍼 사이클이라고 불렀던 여기 2017년도 요 구간 전후 있잖아요. 네. 그때도 상단 찍고 약간 넘어섰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지금 좀 편안하게 그래도 좀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약간의 변동성에도 신규로 진입하기 자리에는 이 반도체 업종 자체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게 삼성전자 PBR 밴드입니다. 예. 아까 반도체가 그렇게 나온 이유는 하이닉스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요 한 칸 정도는 최소한 지금 먹을 룸이 보이는데 이왕이면 대표님 말씀처럼 여기서 요만큼 먹는데 조금 싸게 사면 먹을 폭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왕이면 이란 변수들이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요. 이 치고받을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진짜 트럼프 때문에 안 빠지고 좀 땡겨놓은 거고 그나마 낙폭을 줄인 거고 안 그랬으면 오늘 거의 하이닉스 5% 이상 빠졌을 겁니다. 아침처럼 그죠? 희한하게 그러니까 타코가 호재로 작용해 버린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기 때 그래서 적어도 요 한 정도에서만 사면 요 위로 먹을 수 있는 룸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받으면 어쨌든 이번에 최소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좀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내일 실적에 대한 발표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5만 원대 삼성전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8만 원, 9만 원대 삼성전자는 사려고 이제 줄을 서는 좀 아이러니함도 있는데 이게 또 희망회로를 돌리고 좋은 뉴스들을 계속 갖다 붙이게 되면 HBM에 대한 뭐 삼성전자에 좀 더 분발하려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 또 여기에다가 긍정적인 뉴스들을 주가에 좀 붙이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흐름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있을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나오는 디램하고 낸드랑 제가 같이 구분을 해서 볼게요. 예. 이쪽이 이 하우스가 좀 그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상승 쪽에 ASP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에요. 가격이다 보게 되면 가격은 일단 지금 디램 쪽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DDR4와 5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4가 더 먼저 급등했죠. 그런 쪽에서 5가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아직 그게 지금 내년까지 해서 좀 보여줄 거를 살짝 좀 땡겨가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단가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상향은 맞는데 요 이제 벌써 이제 내년 초까지 나온 이제 전망들이죠. 요게 그대로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렌드 포스에서는 네. 또 지난번에는 하반기 전망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번엔 또 확 바꿨습니다. 내년도 디램 같은 경우도 10에서 15%인가 정도까지 다시 상승적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가격은 이상 없겠죠. 근데 또 하나 낸드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낸드 같은 쪽들은 강하게 반응을 하겠지보다 지금 일단 안 빠지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낸드는 오늘 보니까 아까 그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도 예.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딱 턴하게 되면 다시 정고점 시도할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이쪽들도 먼저 어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나왔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낸드 시장을 또 열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는데 막상 낸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이제 계속 이제 우하향하다가 하향폭이 단가는 멈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쇼티지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낸드 같은 경우는 특히 Q가 중요하거든요. 그쪽에서 반영이 되는지 보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낸드 시장은 또 다르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수출 금액으로 보게 되면요. DRAM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동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수가 4일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영업일수가. 근데 폭발하는 게 보여졌죠. 특히 이제 DRAM 쪽에서 대만향 수출하는 쪽들은 거의 보지 못한 숫자가 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젠슨 왕 선생님이 얘기했던 블랙웰 시리즈 가지고 진짜 아주 수요가 많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인공을 본다 그러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맞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쪽인데 내년 가면서부터 게임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느냐가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힘을 받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P와 Q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D램 쪽은 HBM 때문에 둘 다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턴하고 있다. 지금 못 보던 숫자가 과거 나왔던 요 2021년도, 22년도 숫자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수량은 아직은 못 따라와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변할 거란 거에 대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낸드도 수출은 이제 딱 턴했습니다. 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더 안 빠지다 보니까 Q가 쇼티지 때문에 받쳐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요거만 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멈춰 있고 수량이 늘어나면서 이쪽도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누가 우위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까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벨업되는 수량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아까 디램 쪽에서도 조금 더 그 수량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우위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동향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로 시작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까지 봤을 때 주요 관전 포인트들이나 앞으로의 전망들, 투자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반도체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미중 관세 갈등은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에이펙 전까지 더 좀 언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거를 전략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어서 여기에 따른 대응 그리고 전략 좀 업데이트된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전략을 세우기가 뭐 그분의 입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뭐 진짜 대응의 영역이긴 하죠. 네, 이게 변동성이 워낙 롤러코스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2018년, 19년도에 일기 때 그때 어떤 뭐 좀 이슈가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보면 이번도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료를 한번 가져온 게 있는데요. 2018년도와 2019년도의 무역 분쟁 타임라인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합의한다고 했다가 여기에서는 결렬됐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합의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올랐겠죠. 네, 근데 결렬된다고 하니까 또 빠졌겠죠.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 재개선을 하니까 또 올랐겠죠. 예, 근데 대중 관세 또 발표 부과했으니까 또 빠졌겠죠. 최종적으로 2019년도 거의 4분기에 가서 네,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이벤트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보니까 네. 되게 주식 쉬워 보이네요. 그러면 저렇게만 보니까. 연령됐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아 참. 근데 해보세요. 그게 해보세요. 보기만큼 아쉽습니다. 그게 안 되죠. 네, 예, 아쉬워서 그게 안 지금, 되니까 네. 예, 허탈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예. 요새로 될 것 같으면 그죠? 주식으로 우리가 다 부자 돼 있을 텐데 그게 참 쉽진 않죠. 다만 예,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롤러코스터 타겠지 했는데 그냥 10월 말에 경주에서 만나서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조정 기다리는 분들은 그냥 허탈하게 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과거에 일기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정도는 생각을 하되 대신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또 다른 점 오늘도 약간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물론 트럼프의 코멘트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견고하게 잘 버텼던 이유는 그때 당시의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지금이 좀 나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경기가 약간 슬로우하게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네. 반도체가 좋아지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그들이 3분의 1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걔네들만 좋아져도 네, 사실은 코스피 전체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는 어땠는지 그림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요겁니다. 요때 당시에 이 노란색이 12개월 포워드 EPS거든요. 예. 그때는 빠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빠지고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거 우리 앵커님 잘 아시잖아요. 원래는 앵커님한테 제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한 달 뒤에 제가 갚는다고 하면 사실 이제 안 받고 저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 좀 해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바로 나오면 그냥 빌려드릴 수 있죠. 잘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예. 제가 1년 뒤에 100만 원 드릴게요 하면 앵커님도 조금 이제 고민하게 되죠, 사실은.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는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105만 원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최소 금리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 네. 금리가 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때 2019년도에는 그러한 이벤트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장단기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 코스피 EPS가 상반기에는 조용했거든요. 네. 지금 각도를 세우면서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때와 지금의 우리 펀더멘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롤러코스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씩 5%씩 막 얻어맞았다면 그것보다는 좀 덜한 이제 버퍼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단기 변동성이라면 대신에 그 변동성을 우리가 이제 조정받을 때 내가 이번에 좀 못 샀던 분들 특히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를 만약에 못 샀다면 가격 조정이 오면 그때는 이제 또 위축되면 안 되죠. 빠지면 사야지 하고 올라갈 때는 내가 저거는 내가 못 샀네라고 후회했는데 막상 빠지면 우리 또 그렇죠. 이거 또 손 안 나가죠. 사실은 저희 같은 하수들은 손이 안 나가는데 우리 연합 또 인포맥스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손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면.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은 좀 일기 때와는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버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비관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 대신에 그 출렁임을 이용하는 장세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장에서 개인들의 1조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를 보면 약간 흔들릴 때 사려는 의지와 그리고 우상향을 결국에는 할 거라는 믿음은 있는 것 보여준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전에서 진짜 그런 그 한번 조정이 왔을 때 더 담을 수 있느냐는 또 그때 가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스탠스는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흐름을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그렇고 오늘장에서도 4.7%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가스터빈 첫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순위로만 해도 5위를 바라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에너지 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커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자꾸 이제 AI에 대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쭉 훅 가다 보니까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점점 확장돼가는 이런 과정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니까 오늘 이건 조금 결은 같지만 다른 얘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했어요. 네. 저는 그거 발표하는 거 보고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게 6천억 대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AMPC 보조금 그거 뺀다고 하더라도 2,300억인가 그 이익으로 전환됐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주겠다고 하는 ESS 쪽에서 지금 지난번에 수주했던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50기가와트 장기 수주 이제 물량 나가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안 그랬으면은 약간 뭐 이제 7, 8, 9니까 그때까지 그 9월 일몰 되기 전까지 전기차 쪽으로 나가는 거 빼고 그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도 ESS도 뭐 이제 신재생은 이제 워낙 트럼프가 싫어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이번 전망을 봤었을 때 그 메가팩, 메가월 이쪽으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거기서 나온 변화들은 이쪽도 에너지 저장 장치다 보니까 커가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쪽에서 일단 근데 보셔야 될 게 ESS입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이 푹 뛰어 올랐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약간 그 메탈 쪽들 뭐 니켈 뭐 이쪽들과 또 흑연 쪽이었나 그쪽 뭐 광산 개발한다고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슬슬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보다 보면은 두 번째로는 블룸 에너지 SOFC 얘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가도에서 25% 급등하네요. 이것도 $100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팀장님이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석탄도 중요하다. 예. 예, 석탄 관련된 뭐 회사가 하나 있는데 주가가 그때 얘기했을 때 샀으면 지금 벌써 2배는 넘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모든 에너지든 간에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좀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뭐든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OFC도 좀 빠르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또 하나 LNG 쪽도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보면서 가스터빈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서 가스터빈 관련된 쪽들은 조금 자세히 시장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지난주 초반이었나? 예, 연휴 전에 열 초에 그때 가스터빈 얘기를 살짝 했다가 기사가 내려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때 보니까 그것을 좀 느꼈었죠. 이거 뭐지? 이런 느낌. 그래서 거기서 고 나왔던 게 이번에 비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 그 가스터빈 2기를 계약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 가스터빈 저게 뭐 얼마나 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만합니다. 이따만했습니다. 네. 예. 이거 한 개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고용량, 그러니까 한 7개인가 구분이 돼 있어요. 소용량하고 대용량까지 있는데 지금 수주한 대용량급 같은 경우는 380메가 정도면 고용량이거든요. 네. 최소 3천억입니다. 한 기가.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요 정도 급 2기라고 하면 벌써 6천억짜리예요. 최소.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4천억 가까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또 원자재하고 이런 것들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1조 가까운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급했다는 거 가지고 특히 대형 가스터빈이다 보니까 국산화 성공해서 이거를 세계 5번째 기술로 확보해서 미국에 들어갔다. 미국이 원래 지금 이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마켓 쉐어가 제일 큽니다. 네. 거의 종주국 쪽에 이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거기서 뭐 히타치나 아니면 G나 이런 쪽들 갖고 있는데 거길 삐집고 들어가서 성과를 냈다. 이거는 큰 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개로 끝일까요? 그게 핵심인 거죠. 네. 네.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에 대해서 가스터빈 쪽, 그러니까 LNG 복합 화력 발전도 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가스 많이 나요. 네. 이걸 가지고 좀 푸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미국 시장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 가스터빈 이퀄 LNG 활용도로 같이 보셔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식도 다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챙겨야 될 주식 지금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BHI가 떡하니 2,500억 가까이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구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발주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디겠습니까? 미국일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매출 대비해서 62%가 되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것까지 쭉 보게 되면 합치게 되면 거의 1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터빈 쪽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예측치보다 오더는 아직까지 올해 2025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늘을 거로 보는데 오더가 아직 충분히 못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쪽도 쇼티지다. 라는 쪽으로 분명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도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스터빈 LNG 쪽과 원자력 쪽 네. 아마 개인적으로는 SMR 관련된 수주가 연말까지 해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주기기 쪽에서도 와라고 했을 때 지금 시총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요. 어차피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만 확보되게 되면 시장이 또 환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횡보할 것 같아요. 최소 횡보 또는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올 것 같고 그런 때를 이용하시면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보다 큰 성과를 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2020년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신재생 쪽을 많이 키운다고 해서 비중은 2023년 대비해서 한 10년 13년 뒤 가게 되면 2배 가까이 비중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기조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석탄은 줄겠죠. 그리고 원자력은 유지, LNG 보시게 되면 점점 확대입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원별로 보는 상황으로는 LNG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쪽도 계속 챙기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성만큼이나 뉴스나 관심도도 워낙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스토리나 그런 뉴스들은 너무나 좋은데 상대적으로 좀 덜 보게 되는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ESS 쪽도 그렇고 원전 쪽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LNG 쪽으로도 그렇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단기에 워낙 수직으로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매수 타이밍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도 한마디만 보태주시죠. 혹시 두 마디 아 그럼요. 될까요? 네. 첫 번째 마디는 그 네. 공매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으로 지금 박스권을 뚫어 버렸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원래 상반기에 주가 오를 때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가스터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가스터빈이라든지 하반기에 뭐 원전 수주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모멘텀 받아서 사실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으로 뭔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기업보다는 네. 그런 이제 내러티브가 수주로 연결이 되고 그 수주 받은 게 나중에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은 고퍼에 사서 나중에 숫자 나올 때쯤이면 저퍼로 바뀌는 그때 팔아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주식인데 어쨌든 횡보하다가 만약에 위로 주가가 자꾸 이제 에너지가 위쪽으로 이제 관성이 붙게 되면 이 공매도 지금 아직까지 청산을 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사업 큐에 좀 말하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가스터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업황이 쇼티지인 그 간단한 배경이 그 지멘스라든지 지버노바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업체들이 지금 수급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증설을 안 한다라는 게 지금 그 메인이거든요. 네. 그게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때도 이제 인터넷 뭐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그 장밋빛 전망을 믿고 증설을 했다가 닷컴 버블 오면서 완전히 이래되는 바람에 네. 그 고생했던 20년 전의 기억을 이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좋아도 공격적으로 증설 안 하겠다라고 계속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세 개 업체가 아닌 점유율 10%를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그 낙수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도 이제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또 부품 소재를 하고 있는 국내의 또 기업들도 또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그 밑으로 밸류 체인까지도 같이 좀 잘 앞으로 좀 공부하시고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렇게 두 말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터빈과 관련해서 부품 소재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은 계속 제한이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아이디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 엔터주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들도 나왔고, 또 대통령 입에서도 이런 컨텐츠 문화 육성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워딩들도 나왔고, 뭐 격가지로 엔화 약세에 따른 뭐 수혜들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던데, 엔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이어서 팀장님께서 한번 더 짚어주시죠. 사실은 오늘 엔터주는 힘을 더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이제 주말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는요, 시장에서 뭔가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움직이면 안 갑니다. 네. 이쪽으로는 돈이 안 가요. 네. 최근에 반도체에 있었죠. 뭐 있으니까 엔터는 관심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이슈가 생겼잖아요. 미중 간에 뭐 그런 갈등 등등이 생기면서 그러면 갈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오래간만에 엔터가 한번 움직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오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뭐 아래꼬리도 길게 달았고, 코스닥의 소부장들은 오늘도 10% 이상 오른 종목들도 막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엔터에 뭔가 쏠림이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엔터는 지금보다는 내년도를 생각을 하면 10월 달부터 이 4분기에 조금 다른 섹터에 너무 관심이 가 있어서 소외받을 때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저는 두 가지만 요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기 엔터 4사의 컨센서스를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내년도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내년도 그림까지도 보고 마무리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엔터 4사의 그림을 보시면 유독 혼자 기울기가 안 좋은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약간 우상향 방향이잖아요. 네. 가장 큰 형님인 하이브만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캐치아이 뭐 이런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룹들 많이 보셨죠. 이런 신인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투자비 초반에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한 300억 이상 막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분기 실적은 사실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고, 나머지 뭐 엔터사들은 그래도 특히 YG는 좋은 상태입니다. 블랙핑크 공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내년도를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4분기에 남아있는 11월, 12월 달에 이제 BTS가 내년도 공연에 대한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거 발표되고 나면 내년도 실적 전망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또 신인 코르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코르티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한 친구가 되게 지금 또 핫한 친구 잘생겨가지고, 네. 노래도 뭐 괜찮은 노래가 있고 해서 신인도 나름 괜찮고 해서, 하이브는 오히려 이 4Q에 3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쉴 때가 내년도를 대비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 YG 엔터가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그 긍정적인 또 모멘텀들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에 깜짝 기대는 빅뱅이 20년 맞나요? 20년 아니면 25년인데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네. 빅뱅이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엔터의 공연은 BTS와 빅뱅이라는 두 거물이 돌아오는 해거든요. 네.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어제 제가 밤에 하도 이제 오래간만에 출근이라서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봤던 게, 그 H.O.T가 30년 만에 JTBC 뉴스룸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사자보이즈 때문에. 네. 뭐 그들도 30년 만에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YG 쪽에서도 뭐 이제는 뭐 빅뱅까지도 내년에 활동한다고 하니 내년도도 엔터 쪽 모멘텀은 괜찮을 것 같고, 하이브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 실적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쉴 때가 또 내년도를 바라보고 좀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살펴봤고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몇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시행하는 코너입니다. 김민수의 30초. 인터뷰 진짜 30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세요, 조정식. 끝납니까? 예. 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지난번에도 저희 그 얘기 연휴 전에 목요일인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하이브 하이브.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사시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고 예. 예. 그냥 내년까지 가보시죠. 그냥. 아, 네. 스토리가 워낙 예정돼 있는 것들이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엔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